9회 기출문제 이론서부터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99회인데, 합격률이 회계 1급이 보통 한 40% 정도 돼요. 보통 40% 정도 되는데, 이 시험의 합격률이 25%. 그 얘기는 전체 합격률이 25%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제는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난이도는 조금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론 차근차근 하나씩 일단 풀이를 해드릴게요.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이론은 한 10분 정도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실무로 풀으시고, 못 푸는 문제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체크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문제 1번서부터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시 따라야 할 원칙이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근데 1번은 그냥 공짜 문제. 1번은 무조건 우리는 회계는 순액이라는 표현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우리는 무조건 다 총액주의예요. 총액주의. 우리가 그냥 표현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회계는 이렇게 우리 쉬운 표현으로 퉁칠 수 없다. 내가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으면 이렇게 퉁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못 받게 되었고 주게 되었다. 이거 다 모두 다 회계 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항상 표현을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총액주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만기보유증권은 우리가 상각 후 원가라는 걸로 평가를 하게 된다. 상각 후 원가. 그냥 단순한 구조로 설명을 드리면 만기보유증권은 어차피 만기가 되면 액면만큼 내가 돌려받을 거거든요. 뭐 내가 100만원짜리 사채를 하나를 내가 샀다.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만기가 되면 어차피 100만원으로 돌려받을 거예요. 그럼 이제 상각 후 원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표현이냐? 상각 후 원가는 예를 들어서 만기가 3년이 남았다. 그러면 3년 후에 100만원 받을 거죠. 그쵸? 그 3년 후에 100만원이 지금으로 따졌을 땐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냐. 가치가 서로 다르죠. 물가가 오르니까. 그걸 상각 후 원가. 다시 바꾸면 우리가 현재 가치라는 거를 따져주셔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게 맞아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게 맞는데 만기보유증권만 상각 후 원가라는 것으로 평가라는 걸 하게 된다. 그래서 평가 방식이 조금 다른. 이거 원래 세무 2급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회계 1급에서는 그냥 유가증권의 종류 정도만 배우고 평가 방법에 따라서는 따로 암기까지는 안 했는데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우리가 상각 후 원가라는 걸로 평가를 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 미실현 보유손익이다 라고 하는 말은 평가손익을 미실현 보유손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인정한다. 그래서 당기순손익에 포함을 하는 거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재고자산은 무조건 뭐가 목적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그냥 공짜 문제가 되겠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유형자산이죠. 그렇죠? 유형자산이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샀으니까 투자자산이 되겠죠. 혹은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면 당좌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 돼버리니까.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옥 이전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내가 쓸 거니까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 아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게 된다.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문제 4번은 우리가 배웠어요. 유형자산 단원에서 교환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 있고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 있어요. 그래서 동종자산은 서로 같은 거죠. 그렇죠? 서로 같은 거니까 동종자산은 내 장부가만큼이 취득원가가 되는 거고 이종자산은 서로 다른 자산이고 서로 다른 자산이니까 얘는 공정가치로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일단 문제의 핵심.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자산 간의 교환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종자산이다 라고 봐야 하고 이종자산은 공정가치로 우리가 취득원가를 설정을 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뒤로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문제 5번. 서울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선임선출법 총평균법에 따른 각 재고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옳은 것은 그랬어요. 맞나요? 네. 그런데 일단 선임선출법은 두 개가 같고 총평균법의 금액이 네 개가 다 틀리죠. 네. 그러니까 총평균법만 문제를 풀으시면 되죠. 그렇죠. 이건 센스 아시겠죠? 그래서 총평균법의 정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균법은 자, 첫 번째 일단 매입 자료만 보는 거예요. 총평균은 뭐만 본다? 매입 자료.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거. 그러니까 기초 포함해서 기초랑 매입의 자료. 그러니까 첫 번째 10개 그리고 10만 원씩. 맞죠? 그러면 100만 원이 있었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매입을 몇 개 했어요? 30개, 12만 원. 그러면 360만 원인가요? 360만 원. 자, 그 다음에 매출을 20개를 했고 매입을 10개를 또 했죠? 10개. 그냥 여기다가 살림사가 일단 쓸까요? 매출이 몇 개? 20개. 체크만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매입을 10개. 그리고 11만 원인가요? 그럼 110만 원이 들어왔겠네요. 그럼 총평균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수량의 전체 합계. 그래서 수량의 전체 합계 계산하면 50개인가요? 네, 50개. 그 다음에 금액의 전체 합계는 570만 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11만 4천 원인가요? 빙고. 이 총평균 단가를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평균 단가를 계산을 했고 자, 우리는 50개 중에 20개를 팔았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30개. 그럼 여기다 곱하기 30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기말. 그러면 3, 4, 12 그러니까 342만 원? 맞나요? 네, 342만 원 정답.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죠. 선입선출법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나가는 거니까 20개를 팔았으니까 위에서 20개가 나가겠죠. 그럼 얘가 20개가 남죠. 그럼 20개가 남았으니까 240. 맞나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110만 원이 그대로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350만 원이 기말재고로 남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네요. 이것도 잘 보셔야지 됩니다. 1, 2, 3, 4가 이렇게 이쪽으로 나왔네. 원래 보통은 1, 2, 3, 4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기가. 아시겠죠? 그것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 번호를 잘 보시고 정답 체크를 하셔야겠죠? 위치만 가지고 얘가 1, 2, 3, 4 이렇게 해서 2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6번. 6월 1일 대한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입하여 단기 투자 목적으로 삼한전자에 주식을 매입하였다.
주가가 상승하여 일부를 처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상환기간 2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3번.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상환기간이 2년이니까 그냥 공짜. 어쨌든 이자는 내야 하니까 이자 비용 생길 거고요. 단기매매증권 생겼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여 처분을 했으니까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잔액 5천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 한다. 기초의 대손 충당금이 30만 원이 있었고 단기에 회수가 불가능한 거로 판명된 매출 채권이 15만 원이 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으로 15만 원을 메꿨겠죠. 그럼 충당금 잔액이 15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몇 프로? 1%. 그러니까 50만 원의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하죠. 50만 원 설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더라? 15만 원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추가로 해줘야 되는 건 35만 원만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35만 원 있는 게 분계가 다 똑같이 나왔구나.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충당금은 무조건 퍼센트만큼 모아라.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게 있으면 뺀 나머지만 추가로 설정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자본 잉여금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이건 잘 모르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쓰시잖아요.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창 열어보시면 거기에서 자본 잉여금 클릭하면 계정 과목 쭉 나오죠. 계정 과목 나와요, 그냥 쭉. 그래서 일단 우리가 외우고 있었던 건 주감자 세 가지를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번이 일단 공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서부터는 원가회계 문제입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그러면 우리가 T자 계정을 하나 그려야겠죠. 제공품 계정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제공품 계정 하나만 그리셔서 기초 제공품이 3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100만 원. 직접 노무비가 50만 원.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70만 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얼마예요? 6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네. 맞나요? 네. 그럼 60만 원 빼주고 나면 얼마 비었어요? 190만 원? 60만 원 빼고 나면 190만 원이 비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솔직히 그냥 공짜로 준 문제예요. 왜냐면 원가회계 하는데 우리 계정 세 가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세 가지 계정을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계정 자기 자리에다가 그대로 입력.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은 한국전자는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할 때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10만 원 과대 배부이다.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40만 원이고 실제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일 경우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이것도 공짜 문제예요. 어떻게 제가 설명드렸었냐면 우리 원가회계의 제조 간접비 계정이에요. 이름은 제조 간접비 계정이고 이 제조 간접비 계정 차변에는 실제,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 더 커지면 과대 배부되었다. 실제가 더 크면 과소 배부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자기 자리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얘를 물어봤어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금액 나와 있는 거 순서대로 갖다 집어넣을게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0만 원이 과대 배부되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예정이 10만 원 과대니까 그럼 예정 배부액은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제 작업시간은 노무시간 몇 시간이래요?
2000시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250원? 25원인가요? 250원? 그쵸? 250원이 정답. 그러니까 50만원 그냥 2,000원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그쵸? 맞죠? 둘 곱한 게 얘니까. 이해되셨죠? 네. 네. 그렇게 해서 250원 찾아주시면 정답.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제공품 계정. 그 다음 문제 11번. 제공품 계정을, 얘 제목이 제공품이고, 제공품 계정하고 똑같은 게 뭐라 그랬어요?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공품하고 똑같으니까 제공품 계정에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세 가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냥 공짜 문제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의 분류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그랬어요.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나 미래의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것. 이미 발생한 원가를 메모원가라고 했죠? 그렇죠? 네. 메모원가 혹은 기발생원가라고도 해요. 기발생원가. 이미 발생한.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부가세가 붙는 거 물어본 거죠? 그럼 그냥 공짜 문제 1번이네요? 맞나요? 네, 제가 부가세법에서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일단 역액운송은 역액운송은 크게 두 가지로 면세가 있고 과세가 있다. 면세가 있고 과세가 있다. 그러니까 역액운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교통수단 중에 면세에 해당하는 건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그리고 일반 고속버스. 이 정도만 외우고 계시면 된다. 그 다음에 도서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섬 왔다 갔다 하는 배, 이런 것들도 다 면세다. 기본적인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다 면세.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과세.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우리 주위에 있는 거 택시. 그쵸? 그 다음에 항공기, 우등고속, KTX,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리고 전세버스. 전세버스는 관광차.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입세 공제 안 되고, 우리는 유일하게 역액운송 중에 전세버스만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얘네들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가세는 붙지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 표준이 나오면 과세 표준에서 일단 공제하지 않는 것.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세 가지 외우시라 그랬어요. 판매, 장려금, 하자보증금, 대손금. 그래서 판매, 하자, 대손 이렇게 세 가지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대가가 지체되었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무슨 이자?
연체이자. 그러면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거 할부이자. 이렇게 설명 드렸어요. 외우시라고. 그래서 할부이자에는 부가세가 붙지만 연체이자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연체이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돈을 받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돈 대신 다른 것을 받았다. 그랬을 때 무조건 시가를, 부가세는 무조건 시가. 그래서 제가 회계 때 설명을 뭐를 드린 게 있냐면 내 것은 무조건 장부가. 그러니까 내 것이 나갈 때 장부가, 다른 표현으로 원가라 그랬고, 남의 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 무조건 공정가치, 시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관련 거래가 나오면 부가세는 무조건 시가입니다. 부가세 관련 거래는 무조건 시가로 받아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외화로 대가를 받은 후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네, 이건 원래 조금 세무 2급 범위 정도? 근데 원래 조금 알고는 있어야지 돼요. 알고는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이라는 거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수출을 이렇게 날짜를 조금 나눠 볼게요. 날짜를 조금 나눠서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선적일이 있겠죠. 선적일, 물건을 보내는 날, 배에 실어 보내는 날. 원칙은 선적일 기준환율이 무조건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원칙.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한 날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물건을 선적하기 이전에 내가 여기서 환가를 할 수 있고요. 원화로 바꿨다, 환전했다, 내 통장에 돈을, 그러니까 달러로 돈이 들어왔는데 환전을 해서 내가 돈을 넣었다, 이 얘기고, 혹은 나중에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중에 환가를 했다, 이렇게로 나눠져요. 그러면 내가 기본은 환가 기준이 아니라 원래 선적일 기준환율을 원래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가를 책정을 해요.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환가를 했다라는 거는 이미 돈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이 돈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선적일 기준환율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선적하기 이전에 환가를 해버렸으면 그 환가한 금액이 매출액이 돼요, 그냥.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나중에 환전을 했다. 그러니까 달러로 돈은 받았는데 아직 환전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무조건 선적일 기준환율입니다. 마지막 환가한 날의 환율은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생기는 거예요. 환가했을 때. 매출액 자체는 선적일 이후는 어차피 이날 매출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미리 먼저 환가를 하면 환가한 금액이 맞고, 환가를 안 했으면 무조건 선적일 기준 환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빙고. 2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는 무조건 개업 날짜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그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시고, 왜냐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놔야 내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생기죠. 그럼 그걸로 인테리어 공사하고 물건 사오고 하는 거 세금계산서를 다 받으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 공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그 금액을 모두 다 지출로 다 증빙이 다 있으니까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개시하는 날짜랑 상관없이 나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서부터 서류 준비만 끝나면 무조건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개시일 전에도 사업자 등록 하실 수 있고요. 일반 과세자가 3월 25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고 실제 사업 개시일은 4월 1일인 경우, 그럼 4월 1일서부터 과세기간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부터 우리가 과세기간이 시작일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3월 25일부터 시작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요. 그냥 제가 성남에다가 사업장을 차렸는데 우리 집이 하남시예요? 하남시 세무서에 가서 저 여기서 성남에서 사업할게요. 그럼 사업자 등록 좀 만들어줘요 거기서. 네, 다 네트워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강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국세청이 제일 빨라요. 모든 서비스에 제일 빠른 건 국세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민센터 가서 뭔가 서류를 띄어야지 된다. 근데 처리 기간이 3일이다. 그러면 3일 지나야지 주거든요. 그런데 국세청, 세무서는 처리 기한이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갖다 서류 제출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을 해줘요. 왜요? 그게 있어야 세금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국세청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모든 일처리 속도는 가장 빠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에서는 12개 정도 맞으시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좌절을 하시겠지만 괜찮다. 아시겠죠? 우리 앞으로 문제 계속 풀어나갈 거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몇 개 맞으셨어요? 자, 개수를 한번 세서 저한테 불러주시죠.